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이 가설검증 파트에서 땅 막히는 분들 많으시죠? 머리 아프고. 괜찮아요. 오늘 저랑 같이 시험에 진짜 꼭 나오는 핵심 기출문제 딱 하나만 풀어보면서 이 복잡한 개념 아주 그냥 완벽하게 끝내버리자고요. 네, 바로 이 23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이 통계 파트에서 수험생 거의 절반이 함정에 빠졌던 바로 그 유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랑 이 문제의 논리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나면 여러분은 이 유형에 대해 완벽한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우리한테 무기가 좀 있어야겠죠? 바로 가설의 종류랑 핵심 용어들인데요. 이것부터 확실하게 딱 잡고 가면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함정들이 훨씬 더 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무기는 영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이라고도 하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아무 일도 없다, 효과 없다고 말하는 기본값 같은 거예요. 연구자가 깨부수고 싶어하는 일종의 현상유지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그럼 다음은 연구가설, 그러니까 대립가설이겠죠. 이건 영가설이랑 완전 정반대예요. 연구자가 아니야, 이거 효과 있어, 둘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렇게 세상에 외치고 싶어하는 바로 그 가설입니다. 우리 연구의 진짜 주인공인 셈이죠. 자, 바로 여기가 통계적 검증의 진짜 핵심이에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연구 가설을 직접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 관계 없어 하고 버티고 서 있는 저 연가설 있죠? 걔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연가설을 기각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하면서 우리 연구 가설이 이기는 거죠. 일종의 우회 공격 전략인 셈인데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이라는 무기는 다 갖췄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탐정이 되어서 이 5개의 선택지를 하나씩 신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1. 가설의 지지 여부는 연구 가설을 직접 검증하여 반증한다.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건 보자마자 바로 틀렸네 하고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우회 공격 전략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잖아요. 통계적 검증은 연구 가설이 아니라 영가설을 직접 검증대에 올리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확실하게 오답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 볼게요. 2번,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면 제일종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뢰 수준하고 제일종 오류, 이 둘의 관계를 묻고 있네요. 이것도 아니네요. 왜 틀렸을까요? 자, 제일종 오류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무죄인 사람한테 너 유죄 하고 잘못 판결하는 실수예요. 근데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확 높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판사가 기준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없으면 나 절대 유죄 판결 안 할 거야, 이렇게요.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지는데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는 사람, 즉 제일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확 낮아지겠죠? 세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3. 연구가설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오류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가정한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정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이건 출제자가 영가설이랑 연구가설의 역할을 아주 교묘하게 싹 바꿔놓은 전형적인 함정 문제예요. 이 관계는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건 누구의 대사라고 했죠? 바로 영가설이죠. 연구가설은 아니야, 이건 진짜 관계라고 주장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3번도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 2, 3번이 다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5번 선택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5번, 신뢰 수준을 낮추면 제2종 오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것도 틀렸네요. 제1종 오류랑 제2종 오류는요, 마치 시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내려가는 관계거든요. 신뢰 수준을 낮춘다는 건 기준을 좀 느슨하게 해서 효과 있다, 이런 결론을 더 쉽게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급한 실수, 그러니까 제1종 오류의 위험은 커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진짜 효과가 있는데도 그걸 놓치는 실수, 즉 제2종 오류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4명의 용의자를 성공적으로 제외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 미스테리한 문제의 진짜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두구두구두구. 네,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4.
유의 확률이 설정한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영가설을 기각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바로 가설 검증의 최종 판정 규칙, 거의 뭐 판사의 판결문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는 우리가 이 선만 넘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하고 미리 그어놓은 기준선이에요. 보통 5%, 그러니까 0.05를 많이 쓰죠. 그리고 P값은 뭐냐? 우리가 얻은 이 결과가 순전히 우연으로 나올 확률을 실제로 계산한 값이에요. 근데 만약 이 P값이 우리가 정한 기준선이 5%보다 더 작게 나왔다? 이건 와, 이게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정말 희박하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우연이야 라고 주장하던 영가설을 과감하게 기각해버리는 겁니다. 자, 정답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왜 틀렸을까? 이걸 분석해보는 거예요. 일종의 오답 노트 쓰는 거죠. 왜냐면 오답을 이해하면 개념이 훨씬 더 단단해지거든요. 실제 채점 결과를 보면요. 정답률이 54%예요. 딱 절반 조금 넘게 맞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 46%의 수험생은 함정에 빠졌다는 뜻인데 그만큼 이 개념들이 헷갈리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특히 보면 15%의 수험생이 5번을 선택했는데 이게 제일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시소관계를 놓친 거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시험장에서 단 1초 만에 떠오를 수 있는 마법의 주문, 최종 요약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P값이 기준보다 낮으면 영가설은 기각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P값이 낮으면 영가설은 가는 겁니다. 이 복잡한 용어들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이 황금률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정복한 이 내용은 여러분의 학습 플래너에 기출회독 키워드 036번 가설이라고 딱 기록해두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이 키워드만 봐도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생생하게 떠오를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가설 검증의 논리가 머릿속에 좀 선명하게 그려지시나요? 오늘처럼 다음에는 또 어떤 개념을 저랑 같이 한번 정복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합격까지의 그 여정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로원 공부하다 보면 이 변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적 다들 있으시죠? 특히 가설 하나 툭 던져주고 여기서 변수를 찾아라 하면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기출문제 3장 2번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서요. 여러분의 눈에 변수만 쏙쏙 골라내는 필터를 장착해 드리겠습니다.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이름만 들어도 어질어질하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조절변수는 또 뭔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근데요,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오늘 제가 이 개념들 확실하게 교통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정목해 나갈 순서입니다. 먼저 어떤 문제인지부터 제대로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변수 개념들을 하나씩 장착할 겁니다. 그 다음엔 선택지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고 정답을 확인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도 쓱 훑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까지 정리하면 와, 이 유형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탈탈 털어볼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가설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업무 부담에 따른 소진 정도는 동료와의 친밀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3가지 핵심 변수가 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탐정이 수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야겠죠? 이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의 연장통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겠습니다. 변수가 대체 뭔지 그 핵심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어보자고요. 첫 번째 장비, 독립변수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그 녀석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가설에서 과연 무엇이 원인에 해당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네, 바로 결과가 따라오죠. 그게 바로 종속변수입니다. 독립변수 때문에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 말 그대로 독립변수라는 원인에 종속되어서 나타나는 값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조절변수. 이건 좀 특별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직접 끼어드는 게 아니고요. 둘 사이의 관계 자체를 조절하는 제3의 변수입니다. 비유하자면 스피커 볼륨 다이얼 같은 거예요.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키우거나 혹은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조절 변수랑 매개 변수,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 보세요. 조절 변수가 관계의 강도를 조절하는 볼륨 다이얼이라면 매개 변수는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개념이라는 무기를 다 장착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선택지들을 하나씩 뜯어볼 시간입니다. 진짜 정답을 찾으려면 아닌 것들을 확실하게 걸러낼 줄 알아야 하거든요. 1번 선택지부터 볼까요? 소진 정도가 통제 변수다? 이건 아니죠. 가설에서 소진 정도는 업무 부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속 변수죠. 참고로 통제 변수는 연구에서 원인과 결과 말고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딱 고정시켜두는 변수를 말해요. 다음 2번, 업무 부담이 매개 변수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가설을 다시 보세요. 업무 부담은 소진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독립 변수죠. 아까 우리가 봤던 징검다리 역할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소진 정도가 독립 변수다. 이건요, 원인과 결과를 그냥 통째로 뒤바꿔 놓은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오답 함정이죠. 소진 정도는 영향을 받는 결과, 즉 종속 변수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부담을 종속 변수라고 했죠. 3번이랑 똑같은 실수예요.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본 거죠. 업무 부담이 바로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독립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오답들을 하나씩 착착 걷어내고 나니까 정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진짜 정답을 확인하고 모든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동료와의 친밀도가 바로 조절 변수였어요. 왜 그럴까요? 업무 부담이 소진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의 강도가 동료와의 친밀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료랑 친하면 업무가 힘들어도 덜 소진되고, 안 친하면 더 소진되고, 딱 관계의 볼륨을 조절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딱 이 그림이 나옵니다. 보세요. 원인, 즉 독립 변수는 업무 부담, 그 결과인 종속 변수는 소진 정도,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 변수가 바로 동료와의 친밀도가 되는 거죠. 어때요? 이제 정말 명쾌하죠? 자, 그럼 다른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정답률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가장 많이 빠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재밌어요. 와, 정답률이 77%예요. 꽤 높죠? 많은 분들이 잘 맞추셨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2번을 선택한 9%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를 헷갈리신 거예요. 이 함정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내용 머릿속에 꼭꼭 저장해 둬야겠죠?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법, 바로 이 기출 회독 키워드입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 037번입니다. 네, 037번의 주인공은 바로 변수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변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문제들을 쫙 모아서 풀어보세요. 이게 바로 변수 유형을 완전히 박살내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설 속에 꼭꼭 숨어있던 변수들을 샅샅이 찾아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이거 하면서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은 이제 변수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시다 보면 개념적 정의랑 조작적 정의, 이거 진짜 헷갈리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바로 그 기출문제, 오늘 저랑 같이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부터 보시죠. 오늘 우리가 정복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23회 기출문제인데요. 측정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한테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필요하겠죠? 바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만 딱 잡고 가면 문제는 정말 쉬워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왼쪽, 개념적 정의. 이건 그냥 사전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상적이죠. 예를 들어 우울이라고 하면 뭐 슬프고 의욕이 없는 상태 같은 거요. 근데 이걸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오른쪽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이 추상적인 우울이라는 개념을 우울 척도에서 몇 점 이상처럼 실제로 딱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바꿔주는 과정.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 흐름도 이건 진짜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찍어두셔야 해요. 모든 연구는요, 행복이나 빈곤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전에서 찾아볼 법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 이걸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 건지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측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순서 절대 안 바뀝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무기도 다 챙겼겠다. 한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 선택지들이 왜 맞고 틀리는지 하나씩 제대로 격파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정답이 위에 있을 확률이 낮으니까 우리 5번 선택지부터 거꾸로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적 정의를 통해 변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에이, 이건 아니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개념적 정의는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걸로 뭘 잴 수가 없어요. 우울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어떻게 우울 수준을 측정하겠어요? 반드시 조작적 정의를 거쳐야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4번 선택지 볼게요. 이건 연구 순서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도 당연히 틀렸죠. 우리가 아까 사진 찍듯이 외우자고 했던 그 순서 기억나시죠? 그걸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섞어놨잖아요. 개념이 뭔지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이제 3번 선택지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함정 카드예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의미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확장된다. 확장된다는 말이 나왔네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딱 걸려 넘어져요. 잘 들으세요. 조작적 정의는 의미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측정할 수 있도록 의미를 구체적으로 좁히고 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엄청 넓은 개념을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이고 주관적 만족도 8점 이상인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좁혀주는 거죠. 확장이 아니라 한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2번 선택지 보시죠. 조작적 정의가 양적 조사, 질적 조사 중에 어디서 더 중요하냐? 이걸 묻고 있네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숫자로 바꿔서 통계를 내고 분석해야 하는 게 바로 양적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꾸는 이 조작적 정의는 양적 조사에서 거의 생명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심층 면접처럼 깊이 있는 해석이 더 중요한 질적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선택지 1번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에 비해 주관적 해석의 수준이 낮다. 두 정의의 주관성 수준을 비교하고 있네요. 네,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왜 정답일까요? 조작적 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연구자마다 제멋대로 해석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즉, 누가 측정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주관적인 해석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개념적 정의보다 주관적 해석 수준이 낮다는 이 설명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수험생들은 과연 어디서 가장 많이 헷갈렸을까? 그 함정을 파악하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정답인 1번을 고른 분들이 33%인데 글쎄 오답인 3번을 고른 분들이 35%로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뜻이죠. 결국 가장 큰 함정은 바로 3번 선택지였던 겁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를 더 넓게 확장하는 거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야겠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줄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출에도 키워드는 바로 035번 조사 문제입니다. 왜 하필 조사 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모든 조사 문제의 시작이
바로 무엇을, 개념적 정의,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조작적 정의를 정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정의를 제대로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조사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연구자가 된다면 어떤 걸 연구해보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요즘 애들 번아웃이 심하다던데, 아니면 1인 가구는 얼마나 외로울까 같은 거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나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바꿔볼 수 있을까? 한 번쯤 상상해보는 거죠. 이 작은 생각의 연습이 여러분의 실력을 정말 한 단계 위로 점프시켜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시다 보면 변수, 이거 정말 머리 아프죠? 오늘은요, 이 헷갈리는 변수 개념을 기출문제 딱 하나로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조사론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퀴즈가 아니에요. 뭐랄까, 사회복지 연구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러 변수들을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저랑 같이 이 문제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을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개 보기 중에 딱 하나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는 가짜 설명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1번부터 하나씩 뜯어보면서 과연 어떤 녀석이 범인인지 한번 밝혀내 봅시다. 자,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바로 매개 변수인데요. 1번 보기를 한번 보실까요?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 여기서 핵심은 매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보죠. 이름 그대로예요. 매개해준다. 즉, 중간에서 다리를 놔준다는 거죠. 원인, 그러니까 독립 변수랑 결과, 즉 종속 변수 사이에서요. 딱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아니 대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A가 C를 거쳐서 B한테 영향을 주는 거구나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네. 보니까 1번 설명은 매개 변수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이건 진실입니다. 우리가 찾는 범인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 용의자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보기. 이번엔 통제 변수가 나왔습니다. 2번 지문이죠. 통제라는 단어. 딱 들으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연구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과학 실험이랑 비슷해요. 나는 딱 A가 B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만 보고 싶은데 차고 엉뚱한 C나 D 같은 변수들이 끼어들어서 결과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통제 변수는 뭐냐? 바로 이 방해꾼들을 잠시 얼음하고 땡 시켜놓는 거예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딱 고정시켜서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그 관계만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번 설명도 아주 정확합니다. 연구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통제 변수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했어요. 자, 이 녀석도 진실로 판명됐습니다. 이제 슬슬 범인의 윤곽이 잡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드디어 3번입니다. 한번 보세요. 독립 변수는 결과 변수이고 종속 변수는 설명 변수이다.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죠? 제일 중요한 두 주인공의 역할을 그냥 통째로 뒤바꿔 놓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으세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독립 변수가 뭐다? 바로 원인이다. 그래서 설명 변수라고도 부르는 거고요. 그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게 종속 변수, 즉 결과죠. 그래서 결과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 보기는 이걸 완전히 180도 거꾸로 말하고 있잖아요. 독립 변수가 결과라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바로 이거네요. 두 변수의 역할을 이렇게 대놓고 뒤집어 놓다니 3번 보기, 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던 거짓 설명이었어요. 드디어 범인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범인은 찾았지만 그래도 우리 확실하게 해야죠. 나머지 보기들도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번에 등장한 조절 변수, 이건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녀석일까요? 조절 변수는요, 아까 매개 변수처럼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관계의 세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스피커의 볼륨 다이얼 같은 거예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 키워서 강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볼륨을 줄여서 거의 안 들리게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제3의 변수인 거죠. 네, 맞습니다. 관계의 강도를 조절한다.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4번도 진실입니다. 역시 우리가 찾은 3번이 정답이라는 게 더 확실해지네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 5번입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는 꼭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어떨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A가 커지면 B도 무조건 커진다처럼 단순하겠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랑 업무 성과 관계 같은 거요.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으면 성과가 오르지만 너무 과해지면 오히려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역유자형 관계라고 하는데 이것도 곡선이죠. 그러니까 5번도 옳은 설명이 맞습니다. 자, 이걸로 정답은 3번이라는 게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깔끔하게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헷갈리는 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일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를 얼마나 맞췄는지 한번 볼까요? 정답률을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와, 보세요. 무려 86%입니다. 이건 뭐 압도적인 정답률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문제가 쉬워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개념 자체가 이거 모르면 시험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사회복지조사론의 가장 기본 중에 핵심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연구를 직접 설계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뭐지? 독립변수.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뭐지? 종속변수. 이걸 구분하는 거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연구의 첫 단추부터 아예 잘못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배운 이 중요한 개념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딱 저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 키워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출회도 키워드 037번 변수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변수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오늘 저와 함께 풀었던 이 문제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 조절, 통제 이 5가지 개념만 확실하게 잡아두시면요. 여러분의 조사론 실력은 정말 한 단계 껑충 뛰어오를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의 핵심 개념.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파헤쳐 보시죠. 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거 정말 헷갈린다 하시는 주제가 있거든요. 바로 연구가설과 영가설입니다. 오늘 이 둘의 관계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기출문제 하나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입니다. 22회 시험 5번 문제인데요.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사회복지조사론의 아주 중요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개념 완벽하게 정복해보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선택지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부터 해야겠죠? 도대체 연구가설이 뭐고 영가설은 뭔지 이 둘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연구가설은요, 말 그대로 연구자가 이거 진짜 효과 있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해,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주장이에요. 반면에 영가설은 뭐냐? 그거 그냥 우연 아니야? 아무 차이도 없고 관계도 없어. 이렇게 일단 딱 선을 긋고 시작하는 가설입니다. 왜냐? 통계적으로 검증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영가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차이 없음, 관계 없음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이라는 무기를 장착했으니까 실전에 한번 적용해봐야겠죠? 선택지 하나씩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한번 가려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선택지입니다. 연구가설은 연구의 개념적 틀 혹은 연구 모형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건 어떨까요? 네, 이 설명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연구가설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럴 것 같아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론이나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아,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구나 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은 2번 선택지. 연구 가설은 그 자체를 직접 검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이 설명은 틀렸어요. 통계적 검증의 세계에서는요, 연구 가설을 직접 이게 맞아 하고 증명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반대편에 있는 영가설, 즉 관계없다는 주장을 검증해서 이 말은 틀렸어 하고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럼 내 주장이 맞겠구나 하고 지지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자, 3번 선택지 볼까요? 영가설은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에 따라 채택되거나 기각된다. 이건 문장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실제 과정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영가설을 먼저 시험대에 올려놓고 검증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즉 영가설이 기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연구가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영가설인 셈이죠? 이어서 4번 선택지입니다. 연구 가설은 관계가 표본 추출에서 오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진술된다. 이 설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영가설에 대한 정의죠. 연구가설을 설명하는 자리에 영가설의 정의를 슬쩍 끼워 넣었으니까 당연히 틀린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선택지. 연구가설은 영가설에 대한 반증의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것도 3번처럼 순서가 꼬였네요. 반증이라는 건 틀렸음을 증명한다는 뜻이잖아요. 연구자가 깨부수고 싶어하는 대상, 즉 반증의 대상은 바로 영가설입니다. 관계없다는 영가설을 깨부숴야 관계있다는 내 연구가설이 힘을 얻게 되니까요. 자, 이제 정답이 뭔지 확실해졌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걸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특정 오답에 끌렸는지 그 이유를 데이터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연구가설은 탄탄한 이론적 배경에서 나온다는 이 원칙,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두자고요. 자,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정답인 1번을 고른 분들이 절반 정도 되는데 3번을 보세요. 무려 29%.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꼴로 3번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었던 셈이죠. 3번의 오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과학적 검증의 순서를 헷갈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효과 있다는 내 주장을 증명하고 싶으면 일단 효과 없어라는 영가설을 시험대에 먼저 올려서 박살내야 한다는 것. 이 순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핵심, 바로 기출해독 키워드 036번, 가설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내 주장, 즉 연구가설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영가설을 쓰러뜨려서 간접적으로 내 주장을 세운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가설 문제는 절대 두렵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진짜 머리 아프게 하는 거 있죠? 바로 영가설인데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헷갈리는 영가설 개념을요, 실제 기출문제 딱 하나 가지고 와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복해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21회 시험 6번 문제인데요. 주제가 바로 영가설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영가설이라는 주제는 시험에 정말 단골 손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확실하게 딱 짚고 넘어가면 진짜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와, 이거 언뜻 보면 다 맞는 말 같고 그래서 더 헷갈리기 쉬운 거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영가설이 도대체 뭔지 그 정확한 정의부터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요. 네, 그래서요, 선택지를 막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확실한 무기, 이걸 먼저 장착하고 가겠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연가설의 명확한 정의죠. 이 개념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면요. 문제는 진짜 신기하게 저절로 풀릴 거예요. 자, 연가설의 핵심 진짜 간단해요. 뭐냐면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냥 이렇게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가정이에요. 뭐랄까 우리 컴퓨터 켜면 나오는 기본 설정값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그게 바로 연가절입니다. 쉽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내 주장을 증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구는 그렇게 안 해요. 내 주장, 즉 연구가설을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편에 있는 이 연가설이 틀렸다는 증거를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가설, 너 틀렸어 하고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을 무너뜨려서 간접적으로 내 주장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약간 그런 방식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연가설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 혹은 렌즈가 생겼죠? 그럼 이 렌즈를 딱 끼고 문제의 선택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명확하게 한번 가려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 기억부터 볼까요?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다. 네, 이거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연가설은요, 일부러 이거 한번 넘어뜨려봐 하고 세워놓은 표적 같은 거예요. 이 표적을 빵 하고 쓰러뜨려야, 즉 기각해야 비로소 내 말이나 했네 하고 우리의 주장, 연구가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보기 니은입니다. 연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뜻한다. 어때요? 이것도 완벽하게 맞는 설명이죠? 그쵸? 연가설의 모토가 뭐였죠? 아무 일도 없다. 아무 관계도 없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자, 이제 보기 디귿 한번 볼까요? 대안가설을 검증하여 채택하는 가설이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죠? 네, 이건 함정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우리는 연가설을 기각하고 나서 그 결과로 대안가설, 즉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거잖아요. 연가설 자체를 채택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보기 릴 보겠습니다. 변수 간의 관계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것도 가만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네요. 그쵸?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야 라고 증명하고 싶은 건 누구의 역할이죠? 맞아요. 연구가설의 역할이죠. 연가설은 오히려 에이 그거 그냥 우연히 그런 거야 라고 주장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릴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맞는 거, 틀린 거 확실하게 다 가려냈죠? 그럼 정답이 뭔지 이제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옳은 설명은 기억하고 니은 이 두 개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어때요? 막상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연가설의 핵심, 그러니까 반증하려고 세운 표적이다. 그리고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린 분들은 왜 틀렸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헷갈렸는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마킹률을 한번 보세요. 정답인 1번을 고른 분들이 70%로 꽤 높은 편이에요. 잘 푸셨죠? 그런데 오답을 한번 볼까요? 2번, 4번, 5번 이 오답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죠? 네, 바로 디귿과 리을입니다.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연가설과 연구가설의 역할을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가설은 아주 까칠한 회의론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관계를 발견해 가면 옆에서 계속 그거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초를 치는 거예요. 그럼 연구자는 뭘 해야 할까요? 그 회의론자의 입을 딱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증거를 들이미는 거죠. 어때요?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 절대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출해독 키워드 036번, 가설입니다. 앞으로 시험지에서 가설이라는 두 글자를 딱 마주치면요, 절대 쫄지 마세요. 대신에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 까칠한 회의론자 연가설이랑 거기에 맞서는 도전자 연구가설, 그 둘의 대결이었지 하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 둘의 관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조작적 정의, 이거 진짜 헷갈리죠? 근데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1회 기출문제 7번 딱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조작적 정의를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조사론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행복이나 소진 같은 걸 연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눈에 보이나요? 손으로 만져지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대체 어떻게 숫자로 바꿔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막막한 문제를 풀어주는 마법 같은 열쇠가 오늘 우리가 다룰 조작적 정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딱 보고 핵심 개념이 뭔지 확실하게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뭐가 맞고 틀렸는지 분석하고 정답이랑 다른 사람들은 뭘 많이 찍었는지 마킹률도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시험장에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한다 하는 키워드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오늘의 기출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이 문제가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작적 정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걸 아주 정확하게 찔러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바로 21회 시험 7번 문제예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아, 이런 식으로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제일 까다롭잖아요. 선택지 하나라도 애매하면 바로 틀리는 거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릴 이렇게 4개가 주어졌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것도 맞는 말 같고 저것도 맞는 말 같은데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조작적 정의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 놓은 교묘한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그 함정이 뭘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선택지 하나하나 따져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바로 조작적 정의가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머릿속에 확실하게 딱 바꿔가겠습니다. 솔직히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조작적 정의요. 진짜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라는 뜬구름 같은 개념이 있어요. 이걸 연구하려면 구체적으로 만들어야겠죠? 당신의 우울감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끔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 바로 그게 조작적 정의예요. 자, 이 흐름을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보세요. 제일 처음엔 1번 우울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죠. 이걸 사전에서는 2번 슬픔 비관주의의 상태라고 정의해요. 이걸 개념적 정의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3번 여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좋아, 나는 이 우울감을 100 우울척도 점수로 잴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딱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4번처럼 25점이라는 실제 데이터를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흐름이 딱 잡히시죠? 네, 좋습니다. 이제 무기를 장착했으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선택지 하나하나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박살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번입니다. 개념적 정의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어떠세요?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조작적 정의의 핵심이랑 완전 똑같은 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추상적인 사전적 정의를 눈으로 보고 잴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맞는 설명이죠. 자, 다음은 니은번입니다. 조작적 정의를 하면 개념의 의미가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뭔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니까 의미가 더 풍부해질 것 같고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죠? 바로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함정입니다, 여러분. 조작적 정의는요, 개념의 의미를 넓고 풍부하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울감이라는 그 넓은 개념을 100 우울척도 점수라는 딱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로 제한하고 한정시키는 과정이에요.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디귿번 볼게요. 조작적 정의를 통해 개념이 더욱 추상화된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방향이 완전히 반대죠?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뜬구름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건데 다시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격이니까요. 디귿번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얼번입니다. 조작적 정의가 없어도 가설 검증이 가능하다. 이건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우울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가설을 검증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스마트폰 사용은 뭘로 잴 건가요? 하루 평균 사용 시간? 아니면 앱 켠 횟수? 우울감은 또 어떻게 측정할 거고요? 이걸 정하는 게 조작적 정의인데 이게 없으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겠어요? 시작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번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선택지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정답이 뭔지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에서 얼마나 맞고 틀렸는지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분석한 대로 옳은 설명은 기억번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답률이 47%. 절반이 채 안 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헷갈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요. 오답 중에서 2번, 그러니까 기억번이란 니은번을 같이 고른 분들이 무려 24%나 된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빠진 함정이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2번을 골랐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기억번은 확실히 맞아. 근데 정이라는 말 때문에 니은번, 의미가 풍부해진다는 말도 왠지 맞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간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강조했죠. 조사론에서 조작적 정의는 의미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측정을 위해서 아주 좁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과정이라는 거. 이 차이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의 최종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시험장에 꼭 가지고 들어가세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조작적 정의는 뭐다?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꾸는 거다. 둘째, 이 과정에서 개념은 더 구체적이 된다. 절대 추상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없으면 양적 연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설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3가지가 조작적 정의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이랑 연결해서 복습하면 시너지가 폭발할 기출에도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키워드 035번 조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운 것처럼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 좋은 조사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거든요. 복습하실 때 035번 키워드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공부하시다 보면 변수, 이거 참 헷갈리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용어는 아는데 문제에 적용하려면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좀 까다로웠던 기출문제 하나를 같이 뜯어보면서 이 변수라는 녀석을 한번 제대로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사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사라진 관계의 미스터리. 우리의 미션은요, 이 문제 속에 숨어있는 단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진짜 범인,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그 변수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탐정이 된 기분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바로 이거예요. 다음 사례에서 부모의 재산은 어떤 변수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밝혀내야 할 건 딱 하나. 이 부모의 재산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사건의 전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결과가 아주 뻔했어요. 부모의 학력이 높으면 자녀의 대학 진학률도 높다. 그럴듯하죠. 우리 상식하고도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구자가 갑자기 잠깐만, 부모 재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다시 한번 볼까? 하고 분석을 다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 그렇게나 뚜렷했던 학력과 진학률의 관계가 마치 신기루처럼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부모의 재산이라는 게 중간에 껴서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일단 용의자들부터 파악해야겠죠. 이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핵심 변수들, 얘네들 프로파일을 먼저 쫙 훑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각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범인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용의자, 바로 독립변수입니다. 얘는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녀석이에요. 연구자가 야, 너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것 같아 하고 딱 지목하는 바로 그 원인, 설명변수라고도 부르죠. 그럼 두 번째 용의자는 종속변수입니다. 독립변수가 원인이었다면 종속변수는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그 결과값, 그게 바로 종속변수입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해결할 아주 결정적인 키를 쥔 녀석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통제변수입니다.
얘는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순수한 관계를 못 보게 방해하는 안개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연구자들은 이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변수의 조건을 똑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잠깐 가만히 있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수험생들이 통제 변수랑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함정 카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조절 변수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잘 기억하세요. 통제 변수는 아까 말했듯이 너는 가만히 있어 하고 영향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라면 조절 변수는 좀 달라요. 얘는 관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마치 스피커 볼륨 조절하듯이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더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아예 역할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용의자 프로파일링은 이쯤 하고요. 이제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방금 우리가 파악한 이 변수들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 속에 숨겨진 증거들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볼게요. 일단 이 연구의 기본 뼈대부터 볼게요. 뭐 때문에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부모의 학력, 원인 때문에 자녀의 대학 진학률,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이 독립변수,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종속변수, 이건 아주 명확하죠. 자, 이제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나옵니다. 문제에 나온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부모의 재산이 비슷한 조사 대상에 한정하여 다시 분석해본 결과. 그냥 분석한 게 아니죠. 한정했다는 이 단어, 연구자가 취한 이 행동, 이게 바로 범인의 정체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지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대상에 한정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부모의 재산이라는 변수가 제멋대로 날뛰면서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걸 막으려고 연구자가 일부러 재산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아서 꽁꽁 묶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재산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죠. 바로 이 액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변수를 통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감이 딱 오시죠? 네, 이걸로 모든 증거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제 범인을 지목하고 판결을 내릴 시간만 남았네요. 정답이 뭔지 바로 확인하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오답인지, 어떤 함정이 숨어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용의선상에 오른 5개의 선택지입니다. 1번 독립변수, 2번 종속변수, 3번 조절변수, 4번 억제변수, 그리고 5번 통제변수. 과연 이 중에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5번 통제변수입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연구자가 부모의 재산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의도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로 통제하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행동이 곧 변수의 정체를 말해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답이 아닐까요?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1번 독립변수랑 2번 종속변수는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해요. 이 연구의 원인은 부모 학력이고 결과는 자녀 진학률이었으니까요. 부모 재산은 주인공이 아니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3번 조절변수. 부모 재산이 학력과 진학률의 관계를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조절했나요? 아니죠. 아예 그 영향력을 제거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절변수가 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4번 억제변수는요. 실제로는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변수예요. 근데 이 사례는 반대잖아요. 있던 관계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억제변수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요, 저만 까다롭다고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시험에서 다른 수험생들의 마킹률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 좀 보세요. 정답인 5번을 고른 사람이 겨우 38%밖에 안 돼요. 와, 그럼 나머지 60%가 넘는 사람들은 다 오답을 골랐다는 건데, 특히 보세요. 3번 조절변수랑 4번 억제변수. 이 둘을 합치면 무려 50%나 됩니다. 절반의 수험생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 데이터가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죠? 변수를 통제하는 것과 조절하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가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라진 관계의 미스터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복습 노트에 딱 기록해 두어야 할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 최종 브리핑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출에도 키워드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037번입니다.
네, 기출에도 키워드 037번의 주인공은 바로 변수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통제변수와 조절변수까지 오늘 우리가 추적했던 모든 용의자들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죠.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변수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오늘 함께 풀었던 이 사건을 꼭 한번 떠올려 보세요.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통제 변수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훌륭한 탐정이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만약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요인 하나를 오늘 문제에서처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드러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시죠? 특히 이 통계적 가설 검증 파트는 용어도 너무 낯설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 20회 기출문제 딱 하나를 아주 완벽하게 파헤쳐서 여러분 머릿속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어떤 관련 문제가 나와도 이거 아는 문제네 하고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봤을 때 어때요? 다 그럴듯한 말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선택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정답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찾아보자고요. 자, 본격적으로 선택지를 보기 전에요. 이 문제의 열쇠를 쥔 두 주인공부터 만나봐야 합니다. 바로 영가설이랑 영구가설인데요. 이 둘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문제는 절반 이상 풀린 거나 다름없어요. 기초부터 아주 튼튼하게 다져보죠. 먼저 연구가설. 이건 말 그대로 연구자인 나의 가설이에요. 나는 A가 B에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내용 있죠? 연구를 통해서 꼭 증명하고 싶은 나의 예측, 나의 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반면에 영가설은 뭐랄까? 일종의 공공의 적 같은 거예요. 내 주장은 틀렸어. A랑 T는 아무 관계도 없을걸. 그건 그냥 우연이야. 이렇게 계속 태클을 거는 회의론자 같은 존재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영가설을 통계적으로 격파해서 내 연구가설이 맞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두 가설은 진짜 완벽한 거울 이미지처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이가 없다. 대 차이가 있다. 여기서 통계 검증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건데요. 우리는 내 말이 맞아 라고 직접적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네 말이 틀렸어 라고 반박하는 약간 우회적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즉, 영가설을 기각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 거죠. 좋습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장착하고 이제 문제의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연가설을 기각하면 연구가설이 잠정적으로 채택된다. 어때요? 방금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죠. 효과 없다는 우리의 공공의 적, 영가설을 무너뜨렸으니까 자연스럽게 효과 있다는 내 연구가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통계 검증의 핵심 원리니까 당연히 옳은 설명입니다. 다음 2번 선택지입니다. 영가설은 연구가설과 대조되는 가설이다. 이건 사실 1번 선택지랑 거의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효과 있다와 효과 없다는 당연히 서로 대조되는 정반대의 주장이니까요.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자, 이제 3번 선택지입니다. P값, 유의수준 알파. 갑자기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 P값은 이 결과가 순전히 우연일 확률이에요. 그런데 그 확률이 우리가 정한 기준선, 보통 0.05, 즉 5%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건 와,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드문 일인데 하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P값이 낮으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영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규칙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옳은 설명 맞습니다. 드디어 4번 선택지입니다. 지금까지 1, 2, 3번이 전부 옳은 설명이었습니까? 어쩌면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신중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아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네요. 이 문장은 가설의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이 표본의 특성이 아니라 이 표본을 통해 추론하려는 모집단 전체의 특성이잖아요. 따라서 연구가설은 모집단에서 A와 B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처럼 더 큰 그림, 즉 모집단에 대한 주장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네가 뽑은 그 표본 결과? 그거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연가설의 역할이죠. 근데 이 선택지는 이 둘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바로 이게 정답, 즉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정답을 찾았지만 우리는 완벽을 기해야죠. 마지막 5번 선택지까지 확실하게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선택지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과학적인 가설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용이 내 차고에 산다는 주장은 검증의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도 당연히 옳은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더 흥미로운 사실, 바로 다른 수험생들은 이 문제에서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데이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 오답 선택지는 연구의 최종 목적지, 즉 모집단에 대한 일반 허랑, 목적지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교통수단, 바로 표본 데이터를 혼동하게 만든 아주 교묘한 함정이었어요. 이 개념,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답률이 고작 20%입니다. 5명 중에 딱 1명만 맞췄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 무려 36%의 수험생들이 정답이 아닌 3번을 오답으로 골랐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3번이 통계의 핵심 규칙이라면서 옳다고 확인했는데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걸 틀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P값이나 알파 같은 기술적인 용어가 나오면 일단 위축되고 뭔가 복잡하니까 이게 틀렸을 거야 하고 지레짐작한다는 거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그 개념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시간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기출 해독 노트에 딱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이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 번호는 036번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연가설과 연구가설, 이 모두가 가설의 한 종류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잠정적인 정답,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단순히 문제 하나를 푼 게 아니라 개념을 다지고 함정을 분석하고 또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약점까지 파악하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이 접근법을 다른 문제에도 꼭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감과 점수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조사론 공부하다 보면 선행 변수니, 매개 변수니, 이런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이 변수 개념, 제가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정복시켜 드릴게요. 헷갈리는 것들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19회 기출 10번 문제인데요. 딱 보면 빈칸이 4개나 있어서 이걸 어떻게 다 채우지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요, 사실 각 변수가 무슨 역할만 하는지만 딱 알면 정말 쉽게 풀리는 퍼즐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퍼즐 하나하나 맞춰보자고요. 자, 그럼 이 퍼즐을 풀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제대로 파헤쳐 봐야죠. 문제에 나온 이 4가지 핵심 변수들 지금부터 하나씩 정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선행 변수입니다. 이름에 힌트가 다 있어요. 선행, 먼저 선, 단일 행, 말 그대로 먼저 가는 변수라는 뜻이에요. 누구보다 먼저요? 바로 독립변수보다 한 발 앞서서 등장해서 이 독립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과관계의 맨 앞에 서 있는 스타트를 끊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이 흐름도 한번 보세요. 관계가 그냥 한눈에 싹 들어오지 않나요? 선행 변수가 독립 변수에게 영향을 주고 그 독립 변수가 다시 종속 변수에게 영향을 주는 이 순서. 이 흐름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해 두세요. 이게 모든 변수 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입니다.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중간 다리 혹은 가운데 낀 도미노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지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책임지는 녀석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매개 변수의 위치가 더 확실해지죠? 독립 변수한테서 영향을 딱 받아서 그걸 그대로 종속 변수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 독립 변수의 힘을 전달해 주는 택배 기사 같다고나 할까요? 세 번째는 종속변수입니다. 이건 뭐 개념이 아주 그냥 깔끔하죠. 우리 다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결과, 바로 그게 종속변수입니다. 다른 변수들한테 영향을 받기만 하고 자기는 누구한테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모든 화살표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생변수입니다. 이 녀석이 진짜 중요해요. 연구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숨은 복병이자 뭐랄까 약간 빌런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이 둘 모두에게 동시에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둘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마치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짜 관계, 즉 허위 관계를 만들어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외생변수라는 제3의 변수가 나타나서 독립변수에도 영향을 주고 종속변수에도 영향을 줘버리는 거죠. 이러면 연구자는 독립변수 때문에 종속변수가 변했구나 하고 착각하기 딱 좋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이 외생변수를 잘 찾아내서 통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연구의 퀄리티를 결정해요. 자, 좋습니다. 이제 4가지 핵심 변수에 대한 개념은 다 익혔어요. 어때요? 자신감 좀 붙으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장착한 이 지식을 가지고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이 뭔지 시원하게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기억. 독립변수 앞에서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죠? 그렇죠. 선행변수입니다. 니은은 독립변수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수의 원인, 즉 중간다리 역할을 하니까 매개변수고요. 디귿. 다른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치는 최종 결과니까 종속변수. 마지막 리을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수, 바로 그 교란 요인인 외생변수죠. 자, 그럼 이 조합, 선행, 매개, 종속, 외생,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보기가 몇 번에 있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우리가 방금 정리한 개념하고 아주 그냥 완벽하게 딱 들어맞죠? 선행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보세요. 개념만 정확히 아니까 문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풀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정답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틀리는지를 아는 게 진짜 공부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보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렸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이 마킹률 데이터 좀 보세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정답인 5번을 고른 분들이 67%인데 세상에 무려 23%가 4번을 선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시험 본 사람 4명 중 1명은 4번이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4번 때문에 헷갈렸을까요? 바로 외생변수랑 조절변수, 이 두 개를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4번 보기를 보면 리을을 조절변수라고 해놨거든요. 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외생변수는요, 독립변수 따로, 종속변수 따로 각각에게 영향을 줘서 가짜 관계를 만드는 애예요. 근데 조절변수는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게 미치는 그 관계 자체에 개입해서 이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지 또는 약하게 만들어주지 하고 그 관계의 세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두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즉 각각에게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외생변수가 정답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4가지 키워드로 딱 기억하세요. 선행변수는 뭐다? 시작점. 매개변수는 과정 또는 다리. 종속변수는 최종 결과. 그리고 마지막 외생변수는 숨은 교란 요인. 이렇게 이미지로 딱 기억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출에도 키워드 037번 변수를 꼭 찾아서 복습해 보세요.
이 키워드 잡고 관련 문제들 쫙 풀어보시면 변수 구분하는 실력이 정말 단단해질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